겉보기엔 한없이 너그러운 내 남편은 여동생이 취업 준비를 핑계로 우리 집에 얹혀 살게 하더니 급기야 내 안방까지 탐내기 시작했다.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생존 공간을 당연하다는 듯 짓밟고 들어왔을 때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지도 않았다. 대한민국 워킹우먼이 어떻게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피를 빨아먹는 시댁 식구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만드는지 지켜보시라. 선을 넘는 무개념 친척들 때문에 넌더리가 난 적이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현관 센서 등이 켜졌을 때 거대한 은색 캐리어 3개가 비좁은 복도를 빈틈없이 틀어막고 있었다. 캐리어 바퀴가 거실 한가운데까지 뚜렷한 흙먼지 자국을 남기며 이어져 있었다. 시누이 허윤아는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스마트폰만 꾹꾹 누르고 있었다. 남편 허동혁은 캐리어 옆에 서서 손을 비비적거리며 내 어깨너머로 시선을 피했다. 윤아가 서울에서 취직하겠다는데 고시원은 여자 혼자 살기 너무 흉흉하잖아. 이 통보나 다름없는 상황에 찔렸는지 남편의 목소리는 한껏 기어 들어갔다. 어차피 우리 집 작은 방도 비어있는데 당분간만 지내게 하자. 당신이 새언니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줘.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거실의 절반을 차지할 듯한 저 거대한 캐리어 3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포구에 얻은 이 투룸 전셋집은 내가 회계법인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결혼 전 내 전 재산을 털어 계약한 곳이었다. 허동혁은 이 집에 들어올 때 고작 TV 한 대와 소파 한 세트만 사들고 왔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그의 여동생이 아예 이삿짐을 싸들고 내 집 한가운데에 버젓이 진을 치고 있었다. 얼마나 머물 건데 나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가장 큰 캐리어를 피해 걸음을 옮겼다. 취직만 하면 바로 나갈 거야. 금방이야. 허동혁이 다급하게 맞장구를 치며 내 겉옷을 받아주려 다가왔다.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명색이 오빠고 새언니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제야 스마트폰 화면에서 고개를 든 허윤아가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했다. 새언니, 신세 좀 질게요. 우리 오빠가 언니 진짜 천사라고. 제가 들어와 사는 거 절대 신경 안 쓸 거라고 했거든요. 그녀는 엉덩이조차 떼지 않은 채였다. 나는 허동혁의 비굴한 웃음을 보며 겉옷을 옷장에 걸었다. 결혼한 지 고작 반년밖에 안 된 집에서 고성을 오가며 싸우고 싶지 않아 목구멍까지 차오른 돼 나한테 미리 상의 한마디 없었어 라는 말을 꿀꺽 삼킨 채 주방으로 들어가 찬물을 들이켰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허윤아가 말한 취업 준비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사흘 내내 내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똑같은 풍경이 나를 반겼다. 현관에는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러그 위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구겨진 휴지 뭉치, 그리고 아무데나 훌렁벗어 던진 겉옷들이 나뒹굴었다. 허윤아는 언제나 소파에 드러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7시 반,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TV 화면에 불빛만이 번쩍거렸다. 새언니, 왔어요. 인기척을 느낀 허윤아가 고개를 돌렸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나 배고파서 위경련 올 것 같아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커피컵 3개와 수북이 쌓인 배달 음식 전단지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면접 보러 안 나갔어요? 그런 중소기업을 못 하러 가요? 전 무조건 대기업 갈 거예요. 그녀는 몸을 뒤척이며 다시 TV로 시선을 고정했다. 새언니, 나 갈비찜 먹고 싶어요. 오빠가 언니 갈비찜이 예술이라던데. 오빠도 곧 퇴근하니까 지금 준비하면 딱 맞겠네. 나는 현관에 선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거래처를 돌아다니느라 종아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냉장고에 갈비 없어요? 배고프면 먼저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요. 허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로 마루를 쿵쿵 울리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30분 후 허동혁이 퇴근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굳게 닫힌 작은 방 문과 주방에서 소면을 삶고 있는 나를 번갈아 보았다.
왜 국수만 끓여? 그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유나는 갈비찜 타령하길래 안 해줬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나는 다 삶아진 면을 그릇에 건져내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허동혁이 푹 한숨을 쉬더니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지원아, 유나가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얼마나 외롭겠어. 취업도 뜻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이 퇴근길에 고기 좀 사다가 먹이면 덧나? 아직 어린애한테 뭘 그렇게 팍팍하게 굴어? 나 오늘 저녁 6시까지 장부 맞추느라 점심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웠어. 나는 국수 그릇을 싱크대 상판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어벌겋게 달아올랐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배달 앱 하나 켤 줄 몰라? 내가 퇴근해서 자기 수발 들기만 기다리는 게 정상이야? 수발이라니. 하나뿐인 신우이한테 말이 심하잖아. 허동혁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지만 이내 작은 빵 쪽을 힐쩍거리더니 다시 목소리를 깔았다. 알았어. 그만해. 내가 이따 데리고 나가서 삼겹살이라도 사 먹일 테니까. 그는 몸을 돌려 작은 빵 문을 두드리며 안쪽을 향해 살살 달래는 목소리를 냈다. 나는 주방에 선 채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씻지 않은 컵들을 바라보며 수도꼭지를 틀어 붉게 달아오른 손등 위로 차가운 물을 흘려보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습관처럼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우리의 생활비 공동 계좌를 확인했다. 이 계좌는 우리가 결혼할 때 만든 것으로 매달 각자 일정 금액을 넣어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 등 생활비로 쓰는 통장이었다. 화면이 새로 고침되자 어젯밤 결제된 거래 내역 하나가 떡하니 떠올랐다. 지출 320만 원. 수취인 모 백화점 명품관.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다. 320만 원 이건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나올 금액이 아니었다. 나는 곧바로 허동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은 그의 주변에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아. 일이야? 나 지금 한창 바쁜데? 어젯밤에 우리 통장에서 320만 원이 빠져나갔어. 뭘 산 거야? 나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키보드 소리가 뚝 끊겼다. 그거 허동혁이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유나한테 가방 하나 사줬어. 가방. 다음 주에 유나 대기업 면접 있잖아. 그 낡아빠진 에코백을 메고 갈 순 없잖아. 면접관들도 다 겉모습부터 보는데 번듯한 가방 하나 없으면 우습게 본다고. 이건 게 앞날을 위한 투자야. 그는 마치 그게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이치라도 되는 양당당하게 변명했다. 그거 우리 생활비 통장이잖아. 나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다. 내 목소리지만 내가 듣기에도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관리비 내고 장볼 돈으로 아가씨 명품 가방을 사서 체면 칠해를 해줬다고? 다음 달에 내가 돈 더 넣어서 채워놓으면 되잖아. 새언니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째째하게 굴어? 유나가 대기업 들어가서 돈 벌면 우리한테 다 갚을 거라고. 부장님 부르신다. 끊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나는 뚜뚜거리는 통화 연결음을 들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역겨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허유나는 곧 작은 방의 방음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방은 엘리베이터 통로와 맞닿아 있어 사람들이 오르내릴 때마다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미세하게 들려왔다. 새언니, 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토요일 아침. 내가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까치집을 한 허유나가 복도를 가로막고 섰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대로 가단 신경쇠약 걸리겠어요. 그럼 귀마개라도 껴보는 건 어때요? 나는 그녀를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다. 귀마개 하면 귀 아프단 말이에요. 그녀가 주방까지 졸졸 따라왔다. 게다가 작은 방엔 화장실도 없어서 새벽에 화장실 가려면 거실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발 시려워 죽겠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안방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실 화장실에 사람이 있다는 핑계로 안방에 딸린 화장실로 쏙 들어갔다. 나중에는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안방 화장실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 있고 세면대 위에는 내 것이 아닌 긴 머리카락이 잔뜩 엉켜 있는 걸 예사로 보게 되었다. 나를 더 미치게 만든 건 화장대 위의 변화였다. 내게는 외국에 나가는 지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사온 고가의 에센스가 있었다. 평소에도 아껴 쓰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에센스 뚜껑이 덜 닫혀 있고 병 겉면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 내용물도 눈에 띄게 푹 줄어들어 있었다. 나는 에센스 병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허윤아는 소파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다. 유나 씨, 내 에센스 썼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손톱을 후후 불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힐쩍 쳐다보았다. 아, 그거요. 병이 예쁘길래 한번 발라봤어요. 왜요? 새언니는 피부도 좋은데 이런 거 안 발라도 되잖아요. 난 요즘 밤새워 취업 준비하느라 얼굴이 버석버석하게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제 방에 들어오거나 제 물건을 쓸 때는 최소한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어머, 새언니. 가족끼리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오빠가 언니 물건이 다 내 물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녀는 눈을 치켜뜨더니 매니큐어 병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진짜 쪼잔하게. 내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막 입을 열려던 찰나 현관에서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삐삐삐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최 여사가 거대한 검은색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든 채 들이닥쳤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으로 성큼 들어서며 온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되다 돼. 우리 유나, 엄마 왔다. 허유나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슬리퍼도 신지 않고 달려갔다. 엄마, 웬일이야. 우리 딸 여기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나 싶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 좀 바리바리 싸왔다. 시어머니는 묵직한 비닐봉지를 마루에 쿵 내려놓고서야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에센스 병에 1초쯤 머물더니 이내 미간이 확 구겨졌다. 지원아, 너는 왜 아직도 집에 있니? 오늘 출근 안 해? 주말입니다. 어머니,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주말이라고 일 안 하고 놀아? 집구석 꼴 좀 봐라.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테이블 위에 매니큐어와 과자 봉지들을 삿대질하듯 가리켰다. 유나가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면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집을 이 지경으로 해놓으면 어떡하니? 그녀는 슬리퍼를 꿰어 신고 곧장 주방으로 직진하더니 비닐봉지 안에서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거 다 우리 유나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밥 때마다 꼭 꺼내서 데워 먹여라. 맨날 배달 음식만 먹이지 말고. 바깥 음식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나는 싱크대 상판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린 10여 개의 반찬통을 바라보았다. 공기 중으로 독한 마늘 냄새와 젓갈의 비린내가 훅 끼쳐왔다. 시어머니는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가기는커녕 아예 자기가 챙겨온 갈아입을 옷들을 작은 빵 옷장에 걸어두기 시작했다. 유나 곧 면접인데 동혁이 말 들어보니 내가 바빠서 통 신경을 못 써준다며? 당분간 내가 유나 밥 좀 챙겨야겠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통보를 날렸다. 그날부터 이 전셋집은 완벽하게 그들 모녀의 영토로 전락했다. 나는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거래처의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할 일이 잦았다. 예전에는 빚도 잘 들고 탁 트인 거실 식탁에서 일을 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노트북만 펴면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TV를 켜고 볼륨을 최대치로 높여놓은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침 막장 드라마를 틀어댔다. 어머니, 저 장부 확인해야 하는데 TV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거실 가장자리에 서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귤을 까먹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쏘아붙였다. 시끄러우면 내 방으로 들어가든가. 여긴 거실인데 내가 내 맘대로 TV 하나 못 보냐? 내가 그깟 푼돈 좀 번다고 우리 유나 취직하는 것보다 유세 떨 일이야? 반대편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허유나도 픽 하고 비웃음을 흘렸다.
나는 말없이 노트북을 덮고 안방으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얇은 나무 문은 밖에서 들려오는 노골적인 비웃음 소리와 TV의 굉음을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내 손으로 하나하나 꾸민 이 방을 둘러보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갈등이 폭발한 건 어느 수요일 밤이었다. 그날은 월말이라 회계법인에서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며 모든 장부 대조를 마쳐야 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을 때 서울 하늘에선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우산이 없던 나는 코트깃을 여미고 비를 맞으며 아파트 단지까지 젠걸음으로 걸었다. 찬바람에 섞인 빗줄기가 코트 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익숙하게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삑 삑삑. 비밀번호 오류음이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손가락이 굳어서 잘못 누른 줄 알고 패드를 쓱쓱 닦아낸 뒤 다시 꾹꾹 눌렀다. 삑삑 삑삑. 여전히 신경질적인 오류음만 울려 퍼졌다. 나는 텅 빈 복도에 서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았다. 어처구니없는 황당함이 밀려왔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허동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흘러나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 안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도어록의 인터폰 화면이 켜지고 시어머니 최 여사의 짜증 가득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누구야? 이 야밤에. 어머니, 저예요. 나는 텅 빈 복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향해 말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비밀번호. 두꺼운 철문과 인터폰을 거쳐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냉랭했다. 그거 내가 오늘 낮에 사람 불러서 바꿨다. 요즘 단지에 전단지 돌리는 잡상인들이 하도 돌아다녀서 유나 혼자 있을 때 위험할까봐 외부인 못 들어오게 아예 바꿔버렸지. 외부인. 그 세 글자가 얼음송곳처럼 내 귓등을 푹 찔렀다. 그럼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나는 인터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아니면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든가요? 아이고, 난 벌써 누웠고 유나도 잠들었다. 시어머니가 과장되게 하품을 했다. 동혁이는 지방 출장 가서 내일 아침에나 올 텐데. 내가 이 새벽에 들어와서 문 쾅쾅거리면 내일 모레 면접인 유나 깰 거 아니냐. 근처 찜질방 가서 대충 하룻밤 자고 와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인터폰 화면이 툭 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복도의 센서 등은 움직임이 없자인해 탁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도어록의 붉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목덜미로 스며들며 뼛속까지 시려왔다. 나는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그저 그 굳게 닫힌 문 앞에 고요히 서서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TV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애초에 자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분노에 차서 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주저앉아 펑펑 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심장 박동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짓눌릴 대로 짓눌린 무력감과 억울함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것 같았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갑고 명석한 각성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지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로 가 방을 잡았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마친 뒤 호텔 침대에 걸터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이 전셋집의 계약서, 사본과 은행 거래 내역을 싹 다 정리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숫자들을 보며 내 입가에 서늘한 비소가 번졌다. 금요일 저녁, 허동혁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내가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차려준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얼굴에는 묘하게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지원아, 왔어. 이리 와서 앉아봐. 상의할 게 좀 있어? 나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소파 앞으로 다가가 섰다.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고 있었고 식탁에 앉은 허윤아는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유나가 다음 주에 드디어 그 대기업 최종 면접이잖아. 허동혁이 손을 비비며 마치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건 걔 인생이 걸린 문제야. 절대적으로 숙면을 취해야 한다고. 나는 그를 가만히 쳐다보며 그 헛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길 기다렸다. 작은 빵 쪽이 엘리베이터 소리 때문에 확실히 시끄럽긴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랑 유나방을 좀 바꾸는 게 어때? 허동혁은 내 시선을 슬쩍 피하며 안방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안방엔 큰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으니까 유나가 훨씬 푹 쉴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며칠만 고생해서 작은 방에서 자. 면접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하고. 방을 바꾸라고.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 당신은 원래 머리만 대면 골아떨어지잖아. 어디서 자든 무슨 상관이야? 허동혁이 뻔뻔하게 대꾸했다. 내가 안 바꾸겠다고 하면? 허동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원아, 사람 참 이기적으로 굴래? 유나 앞날이 걸린 일인데 명색이 새언니라는 사람이 그깟 희생 하나 못해줘. 주방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온 시어머니가 거실 테이블 위에 접시를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동혁이가 너한테 상의하는 건 다 내 체면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 집 구하는데 동혁이도 힘을 보탰고 맏오빠로서 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이치야. 정 싫으면 내가 짐 싸서 나가서 자든가. 나는 한통속이 되어 똘똘 뭉친 이 세 사람을 쳐다보았다. 나는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안에서 잠가버렸다. 다음 날인 토요일, 회계법인에서 거래처의 긴급 세무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나는 아침 8시에 밥도 먹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오후 4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쎄한 기운이 감돌았다.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내 구두 몇 켤레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젠걸음으로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뚝 멎고 말았다. 큰맘 먹고 장만한 화장대는 텅 비어 있었고 고가의 화장품과 향수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내 옷이 걸려있던 절반의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대신 허유나의 거대한 캐리어 3개가 마루에 입을 벌린 채 널브러져 있었고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기 옷을 내 옷장에 하나씩 걸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고개를 돌린 허유나는 남의 방을 무단 침입한 사람치고는 털끝만큼의 민망함도 없어 보였다. 새언니 왔어요. 오빠가 언니 바빠서 짐 옮길 시간 없을 거라고 아까 낮에 언니 물건들 싹 다 서재로 옮겨놨어요. 서재. 그것은 이 집에서 가장 작고 창문조차 없는 평소엔 잡동사니와 빈 종이박스만 잔뜩 쌓아두던 골방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서재 쪽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문을 열자 내 일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 옷들은 옷걸이에서 빼지도 않은 채 쓰레기처럼 커다란 종이박스 몇 개에 쑤셔 박혀 있었다. 스킨케어 제품들은 먼지 뽀얀 책상 위에 이리저리 뒹굴었고 몇 개는 뚜껑이 열려 내용물이 질질 흘러나와 있었다. 내 업무용 서류철들은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신발이 가득 든 비닐봉지가 떡하니 얹어 있었다. 나는 그 숨막히는 비좁은 공간에 서서 마루에 널브러진 난장판을 내려다보았다. 거실에서는 허유나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물이 끓어올랐다. 팔펄 끓는 기포가 수면을 뚫고 나오며 격렬한 파열음을 내는 것 같았다. 저녁 8시, 허동혁이 맥주 몇 캔이 든 비닐봉지를 달랑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오, 서재는 봤어. 내가 싹 다 정리해 놨지. 그는 슬리퍼를 갈아 신으며 마치 오늘 날씨 얘기라도 하듯 가볍게 말했다. 유나는 오늘 밤부터 안방 쓸 거니까 당신 세면도구도 거실 화장실로 빼놔. 당신이 뭔데 내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씹어 뱉었다. 허동혁의 움직임이 뚝 멎었다. 허리를 편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싹 가시더니 가장의 권위에 도전받은 수컷의 분노가 번뜩였다.
지원아, 너 또 왜 이래?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유나 쉬어야 한다고.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깔아뭉갤 듯이 내려다보았다.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했을 텐데. 내가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 허동혁의 고함이 온 것이를 쩌렁쩌렁 울렸다. 작은 방 문이 빼꼼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허동혁, 당신 이 집이 어떻게 구한 집인지 잊었어.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직시했다. 허동혁이 코웃음을 치더니 마루를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집 얘기 좀 그만해. 그래, 전세금은 내가 냈지? 근데 평소 집안 공과금이며 관리비는 다 우리 공동 통장에서 나갔잖아. 나도 이 집안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있다고. 이 집 내 지분도 있어. 맏오빠가 여동생한테 좋은 방 좀 쓰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너 진짜 징글징글하게 이기적이다. 이 집에 당신 지분이 있다고. 나는 분노로 잔뜩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이 상황이 미치도록 우스워졌다. 그래. 지분도 있고 난 이 집의 가장이야. 누가 어느 방을 쓸지 결정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그는 서재 문을 삿대질했다. 오늘 밤부터 넌 서재에서 자. 그게 꼬우면 내 친정으로 꺼지든가. 복도에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고함을 치느라 어깨를 들썩이는 허동혁과 문틈 사이로 통쾌하다는 듯 쳐다보는 시어머니, 그리고 안방에서 반쯤 몸을 내민 허유나를 차례대로 훑어보았다.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알았다고. 내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설 줄 몰랐는지 허동혁은 흠칫 놀란 표정이었다. 이내 그는 콧방귀를 끼며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진작에 그렇게 말귀를 알아먹었으면 좋잖아. 가서 병따개나 좀 가져와. 나는 병따개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 그 길로 몸을 돌려 숨막히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불은 켜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는 잡동사니 맨 밑에 깔려있는 자물쇠 채워진 서랍을 단번에 찾아냈다. 그 안에는 이 전셋집의 계약서 원본과 내 인감도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나는 그 차가운 서류철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가장, 지분. 그렇게 이 집이 탐나면 어디 평생 한번 살아보시지. 나는 서류철을 늘 들고 다니는 큼지막한 토트백 안에 쑤셔넣고 지퍼를 닫았다. 지퍼가 맞물리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비좁은 서재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잡동사니 더미를 대충 밀어내고 겨우 몸 하나 뉘일 공간을 만들었다. 이불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뜯어진 박스에서 롱패딩 하나를 끄집어내 덮은 채 차가운 맨바닥에 그대로 몸을 뉘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예능 프로그램 패널들의 과장된 웃음소리, 시어머니가 땅콩 껍질을 까는 바스락 소리, 허유나가 새로 한 네일아트가 까졌다며 투덜거리는 소리까지. 얇은 방문을 넘어 내 귓가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왔다. 동혁아, 내일 유나 맛있는 것 좀 사 먹이자. 면접 준비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뻔뻔했다. 알았어요, 엄마. 내일 점심에 한우 먹으러 가요. 유나 대기업 합격 미리 축하하는 셈치죠 뭐. 허동혁의 목소리에는 집안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득의양양함이 뚝뚝 묻어났다. 밥 먹고 백화점도 가자고요. 유나가 그 새 가방에 어울리는 구두도 하나 필요하다면서요? 오빠 최고. 허유나가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눈을 감고 롱패딩 깃을 끌어올려 얼굴 반쪽을 파묻었다. 단열도 안 되는 마루의 한기가 야른 옷을 뚫고 뼈마디까지 스며들었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뒤에 찾아오는 차가운 이성이었다. 마치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파산 선고만 남겨둔 기업의 재무제표를 내려다보는 기분이었다. 이 집, 이 결혼, 이 인간. 전부 싹 다 악성 부채다. 그리고 7년차 공인회계사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썩어 문드러진 악성 부채를 청산하는 일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방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지원아. 윤지원,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문 밖에서 쩌렁쩌렁 울렸다. 지금 몇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자빠져 있어? 유나 오늘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 다 굶겨 죽일 작정이냐? 나는 눈을 뜨고 딱딱한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불편한 자세로 잔 탓에 뒷목이 뻐근하게 당겨왔다.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신경질적인 외침을 철저히 무시한 채 느릿느릿 롱패딩을 개어 박스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서류 처리든 토트백을 집어들고 서재 문을 열었다. 다시 한번 문을 내리치려 손을 치켜들고 있던 시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허공에 손을 멈췄다. 이내 그녀의 미간이 험악하게 좁아졌다. 너 태도가 그게 뭐냐? 어른이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나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안방 옆 화장실로 곧장 걸어갔다.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안에서는 콸콸 쏟아지는 샤워기 물소리와 함께 허유나가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 씻고 있으니까 넌 이따 써라. 내 뒤를 졸졸 따라온 시어머니가 주방 싱크대를 턱으로 가리켰다. 우선 국부터 끓여. 냉장고에 어제 사둔 미역 있으니까. 나는 몸을 돌려 내 집에서 마치 안방마님처럼 행세하는 이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머리는 대충 틀어 올렸고 어깨에는 내 고가의 캐시미어 가디건이 걸쳐져 있었다. 거실이 쌀쌀하다는 핑계로 어제 내 옷장 박스에서 멋대로 꺼내 입은 것이었다. 아침 안 먹습니다. 나는 억양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내뱉고는 그대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허동혁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가방을 한 번, 화장기 하나 없는 내 맨얼굴을 한 번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확 찌푸렸다. 주말 아침부터 어디가? 엄마가 밥 차리라는 소리 못 들었어? 어젯밤에 혼자 성질나서 서재에서 잔 건 그렇다 치고 오늘까지 온 식구들한테 똥 씹은 표정으로 시위할 작정이야? 나는 코트를 걸치고 단화에 발을 쑤셔 넣었다. 처리할 일이 좀 있어.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틀어쥐었다. 내가 집안일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는데 허동혁이 스마트폰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훈계조로 말했다. 오늘 아무데도 가지 말고 얌전히 집안 청소나 해. 어제 유나방 옮기느라 거실에 빈 박스들 잔뜩 쌓여 있잖아. 빨리 치워. 어디 꼴사납게 집안을 이 지경으로 어질러 놔? 내가 문을 열자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밀려 들어왔다. 박스는 그냥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힐쩍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엔 높낮이가 전혀 없었다. 곧 쓰게 될 테니까. 내 등 뒤로 현관문이 육중하게 닫히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묻는 허동혁의 목소리를 문 안쪽으로 철저히 차단해버렸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고 단지 외곽의 오르막길을 따라 걸어 길모퉁이에 있는 대신 부동산으로 곧장 향했다. 아침 9시 반, 중개소는 막 문을 연 참이었다.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던 박 소장님은 내가 문을 밀고 들어서는 것을 보더니 흠칫 놀랐다. 아이고, 윤 회계사님. 아침 일찍부터 어딜 가시나? 박 소장이 종이컵을 내려놓고 콧등에 걸쳐진 돋보기 안경을 치켜 올렸다. 오늘 날씨가 제법 매서운데? 얼른 들어와서 앉아요. 난로 곁에서 몸 좀 녹이고. 나는 자리에 앉는 대신 그의 책상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토트백에서 파란색 서류철을 꺼내 그 안에 든 서류 뭉치를 뽑아 책상 위에 반듯하게 펼쳐놓았다. 박 소장님, 저 마포구 이 전셋집, 전세계약 해지하려고요. 다시 종이컵을 집어들려던 박 소장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다. 하마터면 펄펄 끓는 커피를 쏟을 뻔했다. 그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책상 위의 계약서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해지라고요? 윤 회계사님, 이 계약 맺은 지 이제 겨우 반년 지났잖아요. 전세 기간이 2년인데 앞으로 1년 반이나 남았구먼. 혹시 무슨 일 생겼어요? 지방으로 발령이라도 났나?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 당장 방을 빼야 합니다. 나는 그를 또렷하게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거하는 거라 계약 위반이라는 건 잘 압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제가 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 내야 할 중개수수료도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박 소장이 헛바람을 들이켰다.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보증금은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거액이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방을 빼는 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을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 역시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새 세입자가 보증금을 입금할 때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피를 말리는 극도로 지루하고 기나긴 줄다리기였다. 윤 회계사님, 이건 위약금 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박 소장이 난색을 표하며 계약서상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집주인 이 사장, 그 양반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돌연방을 빼겠다고 하면 그 양반이 당장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생돈을 어디서 구해서 내주겠어요? 관례대로라면 우리가 새 세입자를 구하고 그 사람이 전세금을 입금해야만 이 사장도 돈을 빼줄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못 기다립니다.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제 요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안으로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 전액이 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 소장은 손사래를 치며 얼굴에 주름을 한데 모았다. 에이,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될 일이지. 이 사장이 동의할 리가 없어요. 그 양반,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그렇게 호락호락 뱉어낼 사람이 아니라고요. 일단 전화부터 걸어보세요.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조건은 협상하면 되니까요. 만약 오늘 안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준다면 제가 중개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갑자기 자금을 융통하게 만든 것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1천만 원을 제하고 받겠다고 전해주세요. 박 소장의 눈빛이 순간 번쩍 빛났다. 거쳐먹는 위로금 1천만 원에 중개수수료까지 굳는다니. 이런 넝쿨째 굴러온 호박 같은 제안은 어떤 집주인에게라도 엄청난 유혹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지난 반년 사이 마포구의 전세 시세는 또 훌쩍 뛰어올라 있었다. 이 사장이 지금 당장 매물을 다시 내놓는다면 전세금을 최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좋게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계산은 이 사장도 뻔히 알 터였고 박 소장 역시 머릿속으로 주파나를 다 튕긴 참이었다. 그럼 제가 일단 전화나 한 통 넣어볼까요? 박 소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책상 위에 유선전화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골프채가 공을 때리는 경쾌한 타격음이 들리더니 이내 이 사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소장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는 조심스럽게 내 조건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했다.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 사장의 목소리가 벼락같이 높아졌다. 수화기와 꽤 거리가 떨어져 있었음에도 내 귀에까지 똑똑히 들릴 정도였다. 지금, 오늘 당장. 그 여자 미쳤어? 내가 지금 당장 4억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서 내주냐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소장의 손에서 곧장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1402호 세입자 윤지원입니다. 나는 수화기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아니, 윤 회계사. 사람이 상도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연방을 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장의 말투는 몹시 험악했다. 이 사장님, 우리 둘 다 돈 다루는 일 하는 사람들이니 빙빙 돌리지 말고 숫자만 놓고 얘기하시죠. 나는 창밖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을 바라보며 마치 일상적인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첫째, 위로금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1천만 원을 포기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집 내부 상태는 최상입니다. 오늘 바로 명도 받으시고 내일 당장 현 시세로 매물 올리시면 전세금 최소 4천만 원은 더 올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사장님 명의로 강남구에 번듯한 빌딩이 두 채나 있는데 고작 4억 남짓한 현금 때문에 자금 융통에 곤란을 겪으실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즉각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찝찝해서라도 어떤 새 세입자도 그 집에 들어오려 하지 않겠죠. 사장님은 셈이 빠르신 분이니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바람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이 사장은 뼛속까지 약삭 빠른 장사꾼이었다. 세입자가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아 임차권 등기를 걸어버리면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시뻘건 줄이 그어져 앞으로 몇 년간은 새놓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반면 지금 내 제안을 수락하면 거저 1천만 원을 챙기는 데다 당장 전세금을 훌쩍 올려서 다시 세를 놓을 수 있었다. 30초 후 이 사장이 입을 열었다. 짜증은 한풀 꺾여 있었고 대신 주파나를 튕기는 특유의 계산적인 목소리가 배어나왔다. 1,500만 원이 그가 흥정을 걸어왔다. 위로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까고 거기다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 그러면 내가 오후 2시 전까지 남은 돈 싹 다 입금해주지.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다. 박 소장에게 수화기를 돌려주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기색이었다. 윤 회계사님, 이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는 전세계약 해지 합의서를 준비하며 혀를 내둘렀다. 1,500만 원이나 되는 생돈을 날리면서까지 오늘 당장 방을 빼야 할 이유가 대체 뭡니까? 저한테 이 돈은 손절매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일 뿐입니다. 나는 펜을 들어 합의서 우측 하단에 정자로 내 이름을 적어 넣고 인감도장을 꺼내 꾹 눌러 찍었다. 새빨간 인주가 새하얀 종이 위로 선명하고 단호한 인장을 남겼다. 낮 12시 반. 나는 은행의 VIP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거액 이체 한도 문제 때문에 직접 창구에 방문해서 입금 확인 및 후속 자금 이체 처리를 해야만 했다. 은행 안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어 나른한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순번 대기표의 붉은 숫자가 깜빡이는 것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앞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들을 끊임없이 복기하고 또 복기했다. 오후 1시 40분, 내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다. 입금 알림이었다. 나는 그 길고 긴 숫자의 배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보았다. 4억 3,500만 원, 이것은 내가 장장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 마실 때도 반나절을 고민하며 악착같이 모은 내 전 재산이었다. 반년 전 나는 그 돈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가정이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를 샀다. 그리고 지금 그 돈이 마침내 온전히 내 통제권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이 계좌에 들어온 자금 전액을 제 명의의 다른 비공개 안전 계좌로 싹 다 이체해주세요. 그리고 이 체크카드에 연결된 인터넷 뱅킹도 전부 해지해 주시고요. 나는 신분증과 통장을 창구 안으로 쓱 밀어 넣었다. 은행 직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기계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네, 고객님. 요청하신 업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다시 내게 건네주었다. 통장 안쪽에는 자금이 빠져나갔음을 알리는 선명한 출금 내역 한 줄이 찍혀 있었다. 은행 문을 나설 때 서울의 햇살이 모처럼 짙은 구름을 뚫고 내리쬐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내 숨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뻥 뚫린 듯 시원했다. 오후 2시 반. 나는 마포구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다. 현관은 거짓말처럼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그 눈에 거슬리던 하이힐과 구두 세 켤레도 싹 치워져 보이지 않았다. 거실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다 마신 배달 커피컵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 포스트잇 한 장이 덜렁 붙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허동혁의 글씨체였다. 우린 유나 데리고 한우 먹으러 나갔어. 점심은 알아서 대충 때워. 저녁에 돌아오면 거실에 있는 빈 박스들 싹 다 치워놓고 안방 화장실 청소도 한번 싹 해놔. 유나가 바닥 타일에 물때 껴서 찝찝하대. 동혁. 나는 그 메모지를 내려다보며 틱하고 실소를 터뜨렸다. 종이를 둥글게 구겨 쓰레기통에 정확하게 꼬린시켰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용달 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톤 트럭 한 대 필요한데요. 포장 이사는 필요 없고
종이박스 몇 개랑 개인 짐만 옮기면 됩니다. 네, 지금 당장 와주세요. 주소는 마포구. 30분 후 용달업체 기사 아저씨가 접이식 종이박스 몇 개와 굵은 박스 테이프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짐이 요것밖에 안 됩니까? 기사 아저씨는 내가 가리킨 서재 안을 들여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이게 전부예요. 나는 박스 테이프를 쫙쫙 뜯어냈다. 귀를 찌르는 마찰음이 텅 빈 거실을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어제 허동혁이 짐짝처럼 쑤셔 박아놓은 내 옷들을 꺼내 다시 반듯하게 개어 새 종이박스에 차곡차곡 담았다. 최고급 실크 셔츠에 어디서 묻었는지 모를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지만 나는 털어내지도 않은 채 그저 무덤덤한 손길로 짐을 꾸렸다. 책상 위에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쓰러져 나뒹굴고 있었다. 허유나가 제멋대로 찍어 바르고 아무렇게나 팽개쳐 둔 것들이었다. 나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가져와 내 소유의 화장품 병들을 남김없이 쓸어 담았다. 그녀가 반통이나 푹 떠서 써버린 그 고가의 에센스 병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이어서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친구는 개지도 않은 채 난장판이었고 허유나가 훌렁벗어 던진 더러운 옷가지들이 침대 발치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그 잡동사니들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고 화장대 앞으로 직진해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내 중요한 자격증 사본들과 결혼 전의 옛날 사진들, 그리고 귀금속 몇 점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가방 안에 쑤셔 넣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나는 내 전동 칫솔과 수건만 챙겨 들었다. 세면대 위에는 허유나가 늘어놓은 싸구려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단 1mm도 건드리지 않았다. 짐을 싸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종이박스 5개, 그리고 보스턴백 2개, 그것이 내가 이 집에서 남긴 흔적의 전부였다. 기사 아저씨가 마지막 박스를 대차에 싣고 이마에 땀을 훔치며 거실에 놓인 소파와 텔레비전, 식탁을 가리켰다. 사모님, 바깥에 있는 저 큰 가구랑 가전제품들은 안 옮기십니까? 저 소파는 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안 옮깁니다. 나는 토트백을 어깨에 메고 한때 내 손길로 정성껏 꾸몄던 거실을 마지막으로 쓱 둘러보았다. 저건 제 물건이 아니거든요.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갈아 신었다. 도어록 비밀번호는 굳이 바꾸지 않았다. 어제 시어머니가 친히 바꾸지 않았던가? 외부인을 막기 위해서라고. 나 역시 이제 완벽한 외부인이 되었으니 감히 주인의 자물쇠에 손을 댈 자격이 없지 않은가. 나는 대신 부동산과 박 소장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현관 신발장 위에 아주 반듯하게 올려두었다. 가시죠. 아저씨, 나는 문을 닫았다. 도어록이 삐릭하며 굳게 잠기는 소리를 냈다. 1톤 트럭은 서울의 복잡한 찾기를 뚫고 달려 마침내 강남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춰섰다. 이곳은 내가 어제 새벽 비즈니스 호텔에서 미리 계약해둔 단기 임대용 레지던스였다. 보안이 어찌나 철저한지 1층 로비에는 24시간 보안 요원이 상주했고 엘리베이터는 해당 층의 카드키를 태그해야만 버튼이 눌렸다. 비밀번호도 없고 그 어떤 불청객도 함부로 들이닥칠 수 없는 완벽한 요새였다. 짐을 대충 풀어놓은 뒤 나는 쉴 틈도 없이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서초동의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대학 직속 선배이자 현재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 변호사였다. 지원아, 전화로 목소리가 하도 다급해서 놀랐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정 선배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핏기 없이 창백한 내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폈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출력해둔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를 꺼내 그녀 앞으로 슥 밀었다. 선배, 나 이혼 소송할 거야. 이거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 내역서야. 나는 서류에 찍힌 기록들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결혼하고 반년 동안 매달 그 인간이 200만 원, 내가 200만 원씩 넣었어. 여기요, 제 320만 원 긁힌 거 보이지? 결제처는 백화점 명품관. 지 여동생 가방 사준 돈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지난 6개월 동안 시어머니가 반찬값 한답시고 이 카드로 야금야금 긁어간 돈만 해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
정 선배는 내역서를 꼼꼼히 넘겨보며 미간을 점점 좁혔다. 이런 소액의 생활비 지출은 법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빼돌리기로 입증하기가 꽤 까다로워. 하지만 저 320만 원짜리 명품 가방 결제건은 명백히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무단 처분한 행위에 해당해. 그깟 몇백만 원 돌려받고 못 받고는 이제 내 알바 아니야. 나는 정 선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선배가 정확히 계산 좀 해줘. 이 통장에 남은 잔액 중에서 그 인간이 멋대로 펑펑 써버린 돈 다 까고 온전히 내 몫으로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지. 정 선배는 계산기를 끌어당겨 현란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두드렸다. 몇 분 후 그녀가 정확한 액수를 불러주었다. 좋아해.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다. 정 선배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그 액수 단돈 1원도 틀리지 않고 내 개인 통장으로 싹 다 이체해버렸다. 공동 통장에는 이제 10몇만 원이라는 알량한 잔액만이 달랑 남았다. 허동혁이 이번 달에 입금한 돈에서 그놈의 명품 가방값을 빼고 남은 찌꺼기였다. 재산 분할 청구는 어떻게 할래? 정 선배가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할 준비를 했다. 재산 분할할 거 없어.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차분하게 말했다. 전셋집은 내 혼전 특유재산이고 오늘 오전에 이미 전세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다 회수했어. 집에 있는 텔레비전, 소파, 식탁은 그 인간이 혼술합시고 해온 거니까 싹 다 포기할게. 공동 통장에 있던 내 몫은 방금 다 찾아왔고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얽힌 빚도 없어. 그 인간한테 도장 찍으라고 해. 그리고 구청 가서 협의 이혼 서류 접수하면 끝이야. 만약 버티면 그땐 얄짤없이 소송으로 가는 거고. 정 선배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나를 안지 꽤 오래된 터라 평소에 내가 얼마나 대의를 중시하고 심지어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성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원아, 진짜 마음 굳힌 거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 없고? 선배, 나 어젯밤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냉골 서재 맨바닥에서 잤어.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생각은 이미 끝났어. 아주 명확하게. 정 선배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프린터가 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잉크 냄새가 훅 끼치는 A4 용지 몇 장을 토해냈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고 정 선배에게 건네주었다. 오늘 저녁 8시 정각에 이 이혼 합의서랑 재산 분할 내역서 PDF 파일로 변환해서 그 인간 이메일로 쏴줘. 그리고 확인하라고 문자도 한 통 남겨주고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후 5시 반이었다. 이 시간이면 그 인간들은 뱃속에 기름진 한우를 잔뜩 집어넣고 백화점 명품관을 쏘다니며 팔자가 늘어져 있겠지. 저녁 7시 45분.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마치고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홈웨어로 갈아입은 뒤 강남 오피스텔의 통유리창 앞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차들의 행렬이 마치 황금빛 강물처럼 발 아래로 굽이쳐 흘렀다. 방 안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기계음도 귀청을 찢는 막장 드라마 소리도 없었다. 오직 천장형 에어컨에서 나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나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우려내고 스마트폰 화면이 위를 향하도록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7시 58분. 8시 정각.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하고 켜졌다. 연이어 날카로운 벨소리가 방 안의 고요를 산산조각 냈다. 발신자 표시, 허동혁. 나는 곧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이 번쩍거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벨소리가 끊어지기 직전이 되어서야 나는 손가락을 뻗어 초록색 통화 버튼을 스와이프하고 스피커폰 모드를 켰다. 윤지원.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통화가 연결되기가 무섭게 허동혁의 히스테릭한 포효가 스피커를 뚫고 터져나왔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인해 그의 목소리는 삑사리가 나며 갈라져 있었다. 나는 찻잔을 들어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후후 불었다. 내가 뭘 어쨌는데? 끝까지 시침이 뗄래? 도어록 비밀번호 어떻게 된 거야? 왜 문이 안 열리냐고.
그리고 집주인 이 사장이라는 양반이 부동산 중개인이랑 웬 생판 처음 보는 남자까지 대동하고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이 집단 사람한테 전세 나갔으니까 당장 짐 싸서 꺼지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수화기 너머의 배경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복도 센서 등이 켜지며 나는 미세한 전류 소리,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의 굵직하고 짜증 섞인 불평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아이고, 댁들 대체 언제 방 뺄 거요? 나 내일 당장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실측해야 한다니까. 이 집 이제 내가 계약한 내 집이라고요. 새로 계약한 세입자의 목소리였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밥 한 끼 먹고 온 사이에 우리 집이 통째로 날아가다니 시어머니의 곡소리는 고막을 찌를 듯이 날카로웠다. 동혁아, 빨리 그 독사 같은 년한테 물어봐라. 대체 무슨 요망한 짓거리를 꾸민 거냐고.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봐. 허동혁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빽 지르더니 다시 전화기에 대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윤지원, 당장 이리로 튀어와서 똑바로 해명해. 너 집주인이랑 짜고 무슨 수작 부린 거지? 똑똑히 들어. 이 집 내 지분도 있어. 내 맘대로 이럴 권리 없다고. 허동혁, 나는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서슬퍼렇게 꽂혔다.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전세 계약서상 명의자는 오직 나 윤지원 한 사람뿐이야. 보증금도 내 돈 100%로 치렀고 명의자인 내가 내 전세 계약 해지하겠다는데 굳이 내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전화기 너머가 일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너 전세금 뺐어. 허동혁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4억 5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내 맘대로 뺐다고? 너 미쳤어. 난 안 미쳤어.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지.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의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어젯밤에 내 입으로 똑똑히 씹으렸잖아. 이 집에 내 지분도 있고 내가 이 집안 가장이니까 누가 어느 방을 쓸지 결정할 권리가 너한테 있다고. 그 알량한 가장 노름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빈 껍데기 집구석 너 다 가져. 아, 참 안타깝게도 내가 부르짖는 그 지분이라는 건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그 소파 쪼가리 하나 살 돈밖에 안 되겠지만. 윤지원, 너 지금 복수하는 거지? 고작 방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통째로 박살내. 허동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복도를 미친 듯이 서성이는 그의 발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다. 유나 다음 주가 최종 면접이라고. 당장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오빠, 내 옷들 다 저 안에 있단 말이야. 내 명품 가방도 젖가방 안에 다 있다고. 허유나가 옆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다. 짐은 다 그 안에 있으니까 집주인이 문 열어주면 알아서들 챙겨나와. 나는 무미건조하게 사실만을 읊조렸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로 기어들어갈지는 내 알바 아니지. 맏오빠로서 여동생 챙기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연한 이치라며. 능력 있는 오빠니까 어떻게든 딸이 틀고 하나쯤은 구하겠지. 안 그래? 이 미친년아.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고소할 거라고. 허동혁이 길길이 날뛰었다. 마음대로 해봐. 참고로 이메일 함이나 열어봐. 나는 태블릿 PC 화면을 켜서 정 선배가 보낸 이메일 발송 상태를 확인했다. 이혼 합의서랑 공동 통장 정산 내역서 싹 다 보내놨어. 공동 통장에서 내 몫은 이미 1원도 안 남기고 다 빼왔고 남은 10몇만 원은 이번 달 내 식비니까 알아서 아껴 써.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내가 적선하는 셈 칠 테니까 알아서 드리고 지고 가든가. 내일 오전 10시에 도장 챙겨서 구청으로 아예 안 나오면 그 다음엔 법정에서 보는 거야? 이혼. 누가 이혼해 준대? 윤지원, 내가 감히. 띵동. 전화기 너머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박 소장의 한숨 섞인 만류가 이어졌다. 아이고, 허 선생님. 이 사장님 지금 단단히 뿔났어요. 빨리 들어가서 짐이나 후딱 싸셔. 오늘 밤 안으로 무조건 집 다 비워줘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새 세입자가 도어록 통째로 갈아버릴 거니까. 들었지? 나는 수화기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짐이나 싸. 서울의 겨울밤이 꽤 매섭잖아. 보증금 없는 고시원 촌구석이라도 뒤지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나는 허동혁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쌍욕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고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러고는 아주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번호, 시어머니 번호, 허유나의 번호를 모조리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방 안은 다시 죽음처럼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히듯 기대앉아 폐부 깊숙한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탁한 숨을 길게, 아주 길게 토해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내 일상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낮에는 회계법인에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감사 보고서를 처리하며 하반기 파트너 승진을 위한 로드맵을 짰다. 밤에는 강남 오피스텔로 퇴근에 소박하고 정갈한 저녁을 차려 먹고 고요하게 책을 읽었다. 정 선배의 말에 따르면 허동혁은 끝내 구청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씩씩거리며 회계법인까지 나를 찾아오려 했지만 로비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쫓겨났다. 그는 여전히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아내의 일방적인 행동에 있다고 박박 우기며 이혼을 거부하려 발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가 부부 공동 자금을 빼돌려 사치품을 결제한 명백한 금융 기록, 그리고 내 짐들이 쓰레기처럼 서재에 처박혀 있던 현장 사진들만으로도 가정법원 조정기일에서 판사가 명쾌한 철퇴를 내리기엔 차고 넘쳤다. 정 선배는 뒷조사하며 주어들은 가십거리도 슬쩍 귀띔해 주었다. 그날 밤 쫓겨난 허씨 일가 세 식구가 마포구 아파트 복도에서 악을 쓰며 반항하다가 동네가 떠나가라 난리를 피웠다고 했다. 결국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고 경찰의 감시 아래 그 거대한 은색 캐리어들과 잡동사니들을 끌고 단지 밖으로 쫓겨나는 촌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놈의 텔레비전과 소파 세트는 한밤중에 당장 용달차를 부를 수가 없어서 결국 동네 중고가구 재활용센터에 헐갑으로 땡처리해버렸다고 했다. 그들은 지금 노량진 고시촌 구석에 있는 싸구려 고시원에 옹기종기 우겨넣어져 있다고 했다. 보증금 한 푼 없이 한 달에 고작 30만 원이면 들어가는 쪽방. 삐걱거리는 싱글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고 볕 한 줌 안 드는 창문 없는 먹방 말이다. 허유나의 대기업 면접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참담하게 박살이 났다. 그따위 시궁창 같은 환경에서 단 하루라도 두 다리 뻗고 제대로 잘 수 있었을 리가 만무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주방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다. 예리한 칼날이 아삭한 과육을 파고드는 소리가 그지없이 경쾌하고 맑았다. 나는 치밀한 복수에 성공했다는 짜릿한 쾌감도 그들을 내쫓았다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궤도를 이탈했던 모든 것들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주말 해 진력, 나는 새 오피스텔 식탁 앞에 홀로 앉았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쌀밥 한 공기, 노릇하게 구운 생선 한 토막,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한 뚝배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싱크대를 점령하던 산더미 같은 반찬통도, 코를 찌르던 젓갈의 비린내도, 내 코앞에 삿대질하며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불청객도 더는 없었다. 나는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정성스레 발라내어 입에 쏙 넣었다. 천천히 아주 꼭꼭 씹어 넘겼다. 그때 문 밖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맞은편 집에 사는 이웃이 퇴근하고 돌아와 도어록을 여는 소리였다. 나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지난 반년 동안 매일 퇴근길에 그 육중한 철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나는 까닭 모를 심장의 두근거림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어떤 난장판이 나를 반길지, 소파 위에는 또 어떤 뻔뻔한 기생충이 당연하다는 듯 드러누워 있을지, 나의 온전한 사적 영역이 또 얼마나 소리 소문 없이 짓밟혔을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양보하고 물러서면 내 거실을 내어주고 안방을 내어주고 심지어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내어주기만 하면 가정이라는 그럴싸한 환상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세상의 어떤 문들은 비밀번호를 한번 틀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이미 그 안에는 내 자리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법이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손을 뻗어 오롯이 나만의 소유인 이 대문이 도어록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서늘하고도 견고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이 6자리 비밀번호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 문 뒤에는 오직 나 자신의 숨소리만이 존재한다는 것도 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누구도 나의 허락 없이는 이 견고한 영토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알고 있다. 나는 몸을 돌려 다시 식탁으로 걸어가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는 찌개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윤지원의 통쾌한 전세금 반환 반격은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무기란 목청 높여 싸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 자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상대방이 나의 넓은 아량을 호구 잡힌 나약함으로 착각할 때 그들이 딛고 선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응징 아닐까요? 선을 넘는 시댁 식구들의 무개념 행동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꾹 참고 인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짜릿하게 반격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